노후생활비, 노후준비 시리즈. 채권 이것만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023년 8월 이정순 씨는 남편 김재호 씨가 채권으로 손실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채권 그게 뭔데요? 위험할 것 같은데 제가 뭘 알아야 할까요? 이정순 씨는 궁금합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가 끝없이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는 추가 상승할까요? 동결될까요? 2023년 8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31%까지 치솟아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낙관론자들은 금리는 지금 고점이라 언제까지 미국 금리가 마냥 오를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언젠가 미국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 예측합니다. 금리와 채권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는 동안 채권 시장도 좋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미국채 10년물 ETF와 미국채 30년물 ETF는 각각 2.68%, 8.44%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을 기대하는 자금이 몰리며 채권의 인기는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언젠가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이 오를 거라 베팅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미국 장기채 ETF에 몰린 자금은 1년 전 1,638억 원에서 8,244억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에 채권 투자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채권이란 국가나 회사 등이 부족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투자자는 만기에 약속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전에라도 타인에게 팔아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많은 서학개미의 관심은 채권에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채입니다. 2023년 8월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주식은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미국채 3배 상장지수 펀드였습니다. 국내 서학개미들은 이 펀드를 2억 547만 달러 약 2,745억 원 사들였죠. 다만 모든 투자가 그렇듯 채권 역시 투자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4.408%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관련 ETF인 타이거 미국채 30년 스트립액티브는 추락하듯 아래로 떨어져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한번 해외 채권에 투자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채권 투자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해외 채권에 투자하실 때는 환율 변동 위험도 반드시 생각하세요. 이동근 씨는 안정적인 확정이자를 받으려고 연 10% 안팎의 이자가 매월 나오는 해외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가입할 때 판매 직원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하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외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발생했지만 69만 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환율 하락 때문이었습니다. 해외 채권에 원화로 투자하실 경우 환율 변동에 의해 투자자가 받는 원화 기준 원금과 이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경기 변동이나 경제 상황 등 환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을 미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ISA와 IRP 등을 통해 채권에 투자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채권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죠. 하지만 2023년 현재는 채권의 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요. 참고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될 경우는 채권의 매매 차익에도 과세가 됩니다. 채권에서 지급하는 이자 소득에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금융사는 중개형 ISA를 통해 채권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계좌를 이용한다면 이자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3년 이상 의무 가입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 2천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일반 계좌와 ISA 계좌의 채권 투자 세금이 어떻게 차이가 날지 궁금해집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채권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25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일반 계좌는 세금이 38만 5천 원이지만 ISA를 통해 투자하면 49,500원입니다. 즉 33만 5,500원을 절약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IRP 또는 DC 등 퇴직연금을 통해 채권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도 있어서 연금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채권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알고 보면 무서운 파생결합사채. 세 번째는 파생결합사채입니다.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정 지수나 주가와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입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투자금도 법적으로 별도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파산하는 경우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사가 우량한 기업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위험한가요? 우량한 기업의 주가 등 기초자산은 수익률에만 영향을 줄 뿐이지 원리금 상환 가능성과는 무관합니다. 네 번째는 낙아웃입니다. 주가는 60% 올라갔는데 수익률이 0%라고요. 박영환 씨는 유명한 해외 전기차 회사 주가에 비례하여 최대 40%나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파생결합사채에 투자하셨습니다. 해당 전기차 주가는 60% 상승했고 박영환 씨는 큰 수익률을 기대했는데요. 실제로 박영환 씨의 수익률은 0%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최근 특정 종목의 주식이 많이 상승할수록 수익률을 높게 제공하는 파생결합사채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주가가 내려가도 만기의 원금은 제공하여 마치 리스크가 없는 고수익 상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낙아웃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상품에는 주가 상승 한계선인 낙아웃 배리어가 있습니다. 주가가 해당 한도를 단 한 번이라도 넘어가면, 즉 낙아웃이 발생하면 확정 수익률만 제공받게 되는데 통상 0%입니다. 박영환 씨는 주가 상승률에 수익률이 비례하는 상방형 낙아웃 상품에 가입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주가 하락률 또는 상승 하락률 모두에 적용되는 하방형과 양방형 낙아웃도 있습니다. 박영환 씨의 사례처럼 낙아웃형 ELB의 높은 최대 수익률만 보지 마시고 투자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신 후 낙아웃 발생 확률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환매 수수료입니다. 한상철 씨는 작년 말에 예상 수익률이 약 3% 된다는 2년 만기 형채권형 펀드에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결혼했고 아들의 신혼집 마련을 위해 펀드를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환매 수수료로 100만 원이 부과되어 한상철 씨는 투자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채권형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시는 경우 환매 수수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만기 매칭형 펀드, 즉 펀드 만기와 편입 채권의 만기를 일치시켜 운용하는 펀드는 중도환 매 수수료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용 도중 환매 요구가 있을 경우 일부 채권을 급하게 소액으로 처분하게 되어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기 매칭형 펀드를 선택하실 때는 내가 계획한 투자 기간에 맞는지, 환매 수수료는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채권은 원금 손실도 가능하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발행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채권 투자 후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기존 채권의 인기가 올라가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상보다 금리 변동이 천천히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